대선 경쟁에 본격 돌입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이번 대선의 세대별 승부처로 꼽히는 2030 세대의 표심 확보 경쟁에 나섰습니다. 치열해지고 있는 대선 경쟁 상황,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2030의 표심이 어디로 가느냐 관건으로 지금 떠오르는 상황인데 특히 여야 후보로 뽑힌 두 사람에게 그간 청년층의 지지율이 어땠는지를 보면 왜 중요한지 더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대선 때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그 이유나 배경을 알려주신다면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이번에 이제 그 젊은 세대, 20대에서 한 30대까지에 걸쳐져 있는 이 젊은 세대의 표심이 전형적인 이제 캐스팅 보터의 성향을 지금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이 좀 이전 정권까지는 젊은 세대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좀 이념적으로 정책적으로 좀 진보적인 쪽에 좀 쏠려 있다 이렇게 봤는데 예. 이번에는 이 현 정권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상당 부분 실망했다라고 하는 분석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공정의 문제라든가 지금까지 꼭 얘기해 온 것처럼 네. 이 정부의 어떤 진보적으로 보이는 그런 정책들이 어떤 다른 역효과를 불러일으켜 와서 이 젊은 세대가 피해를 봤다 이렇게 하는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정권 교체 여론이 상당히 이제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세대 안에서도요. 예. 그런데 이 세대가 그렇다고 해서 과거 정권을 긍정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전에 보수 정권에 대해서도 그 보수 정권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보수 정권의 정책도 문제였고 특히 이제 국정농단 사태나 이런 것들은 큰 문제였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의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그다지 또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대를 이제 어떻게 좀 잡을 것이냐,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함께하자고 하는 논리를 설득을 할 것이냐, 예. 아니면 그래도 국민의힘이라는 과거 정치가 다시 돌아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당위를 가지고 설득할 것이냐가 부딪히고 있는 건데요. 예. 일단 지난 재보선에서는 이 2030 세대가 국민의힘의 손을 일단은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탄생을 했고 그때 이제 20대, 30대 지지율이 상당히 높았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번에도 그러면 마찬가지의 현상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다만 그게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또 일부분 유실되는 듯한 그런 모양새가 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이 전형적인 캐스팅 보터의 성격을 지금 띠게 돼서 이 두 후보가 굉장히 경쟁적으로 2030 표심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 되고 있는 거죠. 예. 앞서서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여야 후보로 뽑혀 있는 두 사람에게 그간 청년층의 지지가 어땠는가 그게 또 궁금하실 텐데요. 여론조사가 있어서 세대별 지지율 상황을 준비해봤습니다. 한국갤럽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전입니다. 지난 2일에서 4일에 조사한 결과인데요. 이재명 후보의 20대 지지율 보면 20%로 44%를 기록하고 있는 40대 쪽보다 눈에 띄게 낮고요.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대 지지율은 3%, 30대 지지율은 7%. 그런데 46%를 기록한 60대 이상과 비교하자면 이건 뭐 훨씬 못 미치는 수치이기 때문에 어떤 수치에 대한 비교를 떠나서 비율만 본다면 이 후보나 윤 후보나 2030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 그게 고민이 될 거예요. 두 후보에게 청년들이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여당의 이재명 후보는 아무래도 지금 정권의 이제 계승자다 이런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이 정권 교체 여론의 기준을 보고 기준을 놓고 이재명 후보를 판단하는 그러한 이제 좀 성향들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지금 정권과도 좀 색깔이 다르다라고 판단을 한다 하더라도 예. 그게 좀 뭐랄까요 어떤 뭐 일방적인 어떤 좀 밀어붙이는 어떤 뭐 일각에서 표현하기로는 뭐 심상정 후보의 경우는 뭐 행정 독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도 경고를 했는데 그런 방식의 좀 강압적인 어떤 리더십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고 특히 이제 이 젊은 여성층의 경우에는 예. 이재명 후보가 이제 이전에 이제 뭐 스캔들이라든지 뭐 예. 이런 논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좀 여러모로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20대 지지율에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앞서 이제 불공정이나 이런 데 굉장히 민감한 지금 세대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대장동 개발 의혹이 이 불공정과 관련된 문제로 지금 비춰지면서 상당히 이재명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이제 여론이 여론조사상 굉장히 크게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류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지금 상당히 젊은층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본 이 여론조사 결과로만 보면은 거의 이제 젊은층에 있어서는 거의 지지를 지금 못 받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예. 이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보다 더 국민의힘 같은 그런 색깔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평가, 이걸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 윤석열 후보가 분명히 국민의힘에 들어오기 전에는 어떤 보수 정치를 혁신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정권 교체의 가능성을 크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사람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예를 들어서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우리가 변해야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 당이 변해야 된다라는 논리로 당원들을 설득을 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그런데 실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고 나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했던 여러 가지 뭐 실언 논란, 예를 들면 주 120시간 노동 뭐 이런 예. 거는 젊은 세대가 그렇지 않아도 이제 취업문이 좁아져 있는데 만약에 취업을 하게 되더라도 상당히 암울한 세상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가질 수 있는 이런 발언이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주술 논란이라든가 과거 정권을 떠올리게 하거나 또는 이제 이념 자체가 좀 과거 정권과 비슷한 이념을 갖추고 있다. 이런 평가가 이제 대세가 되면서 지금 상당히 20, 30대 여론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이 반동 형성이 이제 홍준표 의원 쪽으로 또 갔기 때문에 더더욱 이 젊은층 여론이 이제 좀 부족해 보이는, 지지가 좀 떨어져 보이는 이런 현상이 도드라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대응을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예. 이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 지지가 좀 커진 거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했었냐면, 그동안 이 윤석열 당시 캠프가 이것은 역선택에 의한 결과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까지도 뭐 좋습니다. 근데 위장당원들이 뭐 많이 들어와가지고 예. 자기를 이제 좀 음해하려는 그러한 공작을 펴고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2030 세대들, 특히 입당까지 선택한 이제 세대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국민의힘을 뭐 처음부터 좋아해서 입당한 게 아니라 예. 정권 교체를 해야겠다는 마음에 그래도 좀 밉지만 한번 마음을 줘봐야지라고 마음을 먹었던 건데, 예. 이걸 가지고 이제 상대편 아니냐라고 이제 이 규정을 찍어버린 거잖아요. 예. 좀 낙인을 찍어버린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반발심, 이런 것들이 지금 커져 있는 상황이어서 예. 이런 게 아마 지금 20대와 30대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두 후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 전략이나 조언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그 전에 행보를 보면 이제 전략이 보인다고, 어떤 청년층을 위해서 어떤 구애 활동을, 행보를 보이는지 좀 볼까요? 이재명 후보는 어제 SNS에 이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희망을 잃은 청년을 구하기 위해서 포퓰리즘이 필요하다면 포퓰리즘이라도 기꺼이 하겠다. 22살 청년 간병인의 비극적 살인, 이 기사를 공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청년 창업자들을 또 만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이슈나 주제를 던짐으로써 거기에 이제 이어지는 정책으로서 승부를 보겠다. 이런 스탠스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그런 이제 접근법인 거죠. 이게 선거라는 게 결국은 이제 뭐 이런 정책이라든가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겨루는 어떤 장이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서로 이제 네거티브를 할 수 있는 거리들을 가지고 서로 입씨름을 벌이고 충돌하고 뭐 이런 어떤 이런 이제 장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네거티브 이슈라는 거는 분명합니다. 소재가 뭐가 될지는 분명하죠. 지금은 일단 뭐 검찰 문제, 뭐 고발 사주 문제, 이런 것들이 윤석열 후보에게는 좀 이제 족쇄로 이제 남아 있는 것이고,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앞서도 쭉 보셨듯이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된 이 문제입니다. 근데 이 두 개를 가지고 만약에 이제 네거티브 설전을 벌이게 되면 이 두 가지 문제에 한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좀 더 불리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 검찰 문제는, 검찰 개혁 문제라든지 고발 사주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자체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검찰권을 남용했을 가능성을 있는 것이고, 예. 또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검찰이 스스로 이제 훼손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건인데, 그런데 국민들, 유권자들, 특히 정권 교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이 인식할 때는 이게 현 정권과 윤석열 후보로 대표되는 검찰이 싸운 두 어떤 주체가 싸운 것 같은 그런 사건으로 비춰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을 무시할 수 없는데, 대장동 개발 의혹이라는 것은 엉뚱한 사람들이 돈을 가져갔고, 그 돈을 가져가는 과정에 이재명 후보가 뭔가 그게 정치적인 것이든 아니면 다른 의미로든 뭔가 사익을 추구한 거 아닐까라는 의심이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건의 규정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네거티브를 서로 하는 것으로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좀 손해일 수 있어서 지금 이제 이런 정책 관련 이슈 선점 이런 것들에 나선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되고요.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제 청년 간병인의 그 비극적인 사건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사자가 또 청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을 소재로 한 이제 어떤 부분들, 그런 이제 뭐 우려들도 정책 논란, 정책의 어떤 이슈를
강하게 좀 무게를 싣는 이런 행보로 돌파해보겠다라는 이런 그림이 읽혀지는데 예. 여기서 좀 주목이 되는 게 이재명 후보의 발언 내용이에요. 이게 포퓰리즘이라도 기꺼이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운동장은 넓게 쓰는 후보이다. 나는 그래서 예. 뭐 좌파건 우파건 어느 쪽에 치우친 정책이든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예. 뭐든지 나는 언제든지 쓸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의미로도 읽힐 수가 있지만 또 반대로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결국 본인이 선호하는 정책이라는 것은 지금 포퓰리즘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다소 이제 대중 영합주의적인 그리고 뭐 인기 위주의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이념 구도로 보면은 보수보다는 진보에 치우쳐져 있는 이런 정책을 주로 쓰겠다는 거 아니냐라는 걸로 지금 해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 정권과의 여러 가지 차별점이나 이런 것들은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또 한쪽에서 나올 수가 있어서 예. 이 두 가지 의미 중에 앞으로 어느 쪽에 힘을 실을 것이냐에 따라서 이 청년 정책에 대한 어떤 이재명 후보의 진정성이랄까요, 신뢰감이랄까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 점을 좀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정치적 효능감을 주겠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나는 접근을 해서 당신들이 나를 지지하면 그 정치적 효능감을 안겨주겠다. 그것이 설령 포퓰리즘이라고 할지라도 하겠다라는 자세인데 단도직입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어떤 행보가 청년층들에게 어필이 충분히 가능할까요?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청년층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뭔가를 할 것이다. 이재명 후보의 최대 장점이라는 것은 이제 현장을 잘 안다. 그리고 실효적인 정책 대안을 내세울 줄 안다. 그리고 그것을 타협 없이 추진할 수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타협 없이 추진한다라는 전제를 놓고 봤을 때 이게 실효적이 되려면은 정말 어떤 이념의 어떤 근거한 판단이 아니라 정말로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느냐를 기준으로 놓고 예. 판단한다라는 이미지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지금 그 경계선에 있다고 봐요. 이게 정말 이재명 후보는 도움이 된다면 정말 실효적으로 할 수 있다라면은 모든 정책을 다 쓰고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후보이다라는 이미지가 있는 반면 예. 어느 한쪽 방면을 고집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또 있는 이 양가적인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중간에 이제 줄타기를 나름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후보이다라는 것을 좀 더 강조할 그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발걸음도 좀 따라가 보면 오늘 현충원 참배했고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선출 이후에 첫날 공식 일정에 청년의 날 기념식 포함했었고요. 처음 만난 사람은 바로 이준석 대표입니다. 공식적으로 만난 사람은 이준석 대표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역시 청년층을 겨냥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이미 청년들하고 이제 같이 사진도 찍고 했는데 예. 사실 이제 사진 구도가 이렇게 좋은 구도는 아니에요. 이제 이 양옆에 이제 청년들의 손을 잡고 이제 예. 걸어가고 있는 그런 사진이었는데 그런 사진 구도는 좀 뭐랄까요 올드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뭐 이런 이미지 연출에는 다소 이제 뭐 뭐랄까요 빈 구석이 있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정을 처음으로 잡은 것은 어쨌든 청년층을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당위를 스스로가 느끼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특히 예. 이제 이준석 대표를 만난 것은 윤석열 후보가 이 2030 세대들 특히 이제 보수 정치 유권자들에게 예. 좀 신뢰를 잃기 시작한 어떤 시작점이 입당을 하면서 이준석 대표하고 갈등 구도로 가버린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예. 이게 사실은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실책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이준석 대표가 어쨌든 당 혁신이라는 기치를 걸고 대표가 당선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선 대응을 하는 그런 국면이었던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 거라고 한다면 윤석열 후보가 당 외곽에 있던 사람이지만 당 외에 있던 사람이지만 입당을 해서 우리가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보수 정치가 변해야 되고 그 변화를 위해서 내가 이준석 대표와 함께하겠다 이런 노선으로 갔어야 되는 것인데 네. 오히려 이준석 대표와 대립을 하면서 본인이 더 어떤 구식 정치의 대변자처럼 돼버렸단 말이죠. 예. 그래서 첫 수를 굉장히 잘못 둔 것이었는데 이제 본선에 갈 수 있는 공식적인 국민의힘 후보가 됐으니까 이 부분부터 사실은 풀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홍준표 의원을 지지했던 이 2030 세대가 그 이준석 대표와의 어떤 갈등 구도를 시작으로 해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반감을 크게 키워놓은 상황에서 예. 또 홍준표 의원이 낙선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큰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데 결국 이것을 진화하기 위해서라도 예. 이준석 대표의 어떤 능력이랄까 역할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준석 대표하고 이 언론이 접근하기 쉬운 개방된 공간에 뭐 카페 이런 데 모여서 좀 이 대담을 하는 모습을 또 직접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 이준석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내가 2030을 설득할 자신이 없다. 윤석열 후보 또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인사들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이 얘기인즉슨 아마 뭐 그런 취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2030들이 왜 윤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뭐 관리 내지는 그분들을 받아준 그 이유에 대해서 2030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좀 고민해봐라. 이제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준석 대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2030의 지지를 받고 있는 본인이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의 손을 들어준다고 해서 이 2030 세대에 속하는 당원이나 또 보수 정치 지지자들이 자동으로 이준석이 지지하니까 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야겠다. 이렇게 지지 논리가 자동으로 형성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직접 2030에게 접근하는 이러한 이제 경로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이제 개척을 해야 되고 그러한 변화를 스스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예. 그 점에서 이제 캠프의 선대위에 이제 선대위를 구성할 수 있는 캠프 인사들을 좀 일신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캠프 이전까지는 뭐 메머드급 캠프이다. 현역 의원들이 상당수 가세를 해서 100명 중에 뭐 절반 가까이가 가세를 해가지고 거의 뭐 당심을 다 틀어진 형태의 그런 캠프이다라고 여러모로 평가를 했지만 지난번 전당대회 치를 때 기억을 해보시면 이준석 대표하고 현역 의원들하고 사실 갈등 구도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 그 현역 의원들이 당의 어떤 기득권 구조를 지키려고 하는 이런 모양새였고 이준석 대표가 전당대회 국면에서는 그걸 고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맥락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 현역 의원들하고 같이 행보를 하는 바람에 그래서 더더욱 이제 국민의힘보다 더 국민의힘 같아지는 이런 효과가 일어난 것이고 예. 실제 캠프의 전략이나 이런 것들도 그런 방향으로 그래서 갔던 거다라고 이준석 대표는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전략뿐만이 아니라 이 윤석열 캠프에 가담하고 있었던 이런 좀 중진급의 네. 또는 이제 좀 정치 경력이 상당한 사람들의 어떤 뭐 설화라든가 이런 이제 사고도 분명히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2030 세대에게 믿음을 줄 수 없는 그런 요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확실히 일신을 하고 앞으로의 윤석열은 이전까지 윤석열과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2030 세대의 지지를 확실하게 이제 좀 튼튼히 만들기는 다소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후에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차기 대선 경쟁에서 일단 크게 앞서는 결과가 나온 상황인데요. 43%입니다. 31.2%를 찾은 이재명 후보와 비교해서 오차 범위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모로 이제 이 컨벤션 효과다. 컨벤션 효과요. 그렇습니다. 그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 여론조사 결과를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은 관망층으로 남아있던 이 응답층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으로 좀 돌아선 것으로 상당히 이 10%포인트 정도 이제 좀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일부 파악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로 지지층을 뺏어오거나 뭐 이랬다기보다는 그동안 관망층이 좀 윤석열 후보의 손을 좀 들어주는 흐름이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동안 관망층은 왜 그럼 관망하고 있었느냐, 윤석열 후보를 지금 지지하는 이 층이 예. 그걸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 이 관망이라는 것은 물론 저 후보는 불안하다. 윤석열 후보가 과연 이제 적합한 후보인지 여러모로 걱정된다. 이런 우려도 있었겠지만 현실성에 기반한 이런 관망의 흐름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이제 정치를 하겠다고 나섰고 국민의힘 경선에 이제 뛰어들었는데 과연 후보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예.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뭐 후보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뭐 지지한다고 말하긴 좀 그렇다. 이런 층이 이제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예. 이제 후보가 됐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제 그런 층들이 그럼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제 후보가 됐으니까 이제는 지지한다라고 응답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다만 이 컨벤션 효과라는 게 뭐 이렇게 반짝해서 이렇게 좀 드러났다고 해서 이게 끝까지 쭉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얼마나 잘 이어갈 수 있느냐가 이제 핵심인 것인데 네. 일단 그러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젊은 세대에서의 어떤 지지율 상당 부분 회복된 걸로 나와요. 근데 이게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 여러 가지 맥락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게 계속 또 단단하게 유지가 될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이번에 성적은 굉장히 좋게 나왔지만 이 성적이 끝까지 가지는 않을 수 있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이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역시 젊은 세대에 좀 공을 들여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도층을 향한 자신의 어떤 정책 노선이나 이런 것들의 비전을 빨리 보여줘야 되고 그것의 진정성과 신뢰를 좀 신뢰감을 좀 형성해가지고 그것을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점을 지금 명심해야 되는 그런 국면입니다. 예, 가장 최근에 나왔던 여론조사까지 만나봤습니다. 요소수 사태 저희가 마지막으로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이 요소수 사태를 둘러싼 민주당의 행보, 국민의힘보다 앞서서 태스크포스를 구성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이 당에게 이제 요청을 해서 긴급회의를 소집해달라 이렇게 지금 요청한 상황인데 이런 행보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실질적으로는 대선 후보가 나서서 요소수 문제를 뭐 직접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제 이것은 요소수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는 것은 정부와 그리고 이제 정치권과 예. 좀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모아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후보가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이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민생 의제를 좀 이렇게 좀 선점하려는 이런 이제 의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있어서는 요소수 문제를 야당이 해결할 수는 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정부 여당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여당의 어떤 프리미엄을 또 이 요소수 문제에 있어서 좀 누리고자 하는 이런 이제 움직임으로도 비춰지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장점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추진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예. 성남시장을 해봤고 경기도지사를 해봐서 이 실제로 뭐가 도움이 되는 정책인지를 판별할 능력이 상당히 있다. 이 점을 지금 내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도 요소수 문제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가 자기만의 어떤 대안을 얘기를 하면서 예. 이런 민생 문제를 실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였다고 보고요. 이게 결국 요소수 풍기 사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하면 이재명 후보의 이런 역할도 유권자들에게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 뭐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소수 사태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선 후보의 행보까지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그 평가를 해주셨고요. 치열해지고 있는 대선 경쟁 상황을 함께 해봤습니다. 김민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